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고급스러운 버거를 꼽자면 바로 고든램지를 들 수 있죠. 해외에서 가장 인기 많은 브랜드 버거 한국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줄을 서서 먹어야 했지만 지금은 매장이 한산하다고 하는데요. 왜 유독 한국에서만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는지 설명하는 미국의 글로벌 패스트푸드 대표가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벤자민 토머스입니다. 미국의 글로벌 패스트푸드 체인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괄 사장이에요. 오늘은 제가 한국 시장 진출을 왜 포기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맨해튼 45층에 있는 제 사무실은 매일 아침 햇살이 가득합니다. 창가에서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일과인데 특별히 한국의 고든 램지 버거 실패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우리 회사는 작년부터 한국 진출을 준비해왔습니다. 한국의 외식 시장이 연간 20% 이상 성장하고 있었고 특히 프리미엄 버거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젊은 소비자들의 구매력도 강했고 SNS를 통한 입소문도 빨랐죠. 새로운 음식 문화에 대한 개방성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침 회의에서 제니퍼가 추가 분석 자료를 들고 왔어요. 그녀의 리포트에 따르면 고든 램지 버거의 가장 큰 실패 원인은 현지화 전략의 부재였다고 하더군요. 14만 원짜리 버거로 화제는 모았지만 재방문율이 극히 저조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제니퍼의 분석은 정확했어요. 세계적 셰프의 이름값만으로는 부족했던 거죠. 처음에는 SNS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지만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데는 실패했어요. 특히 소비자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는데 같은 가격이면 차라리 오마카세를 먹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재무제표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19억 원의 영업 손실이라니. 식자재 비용은 계속 상승했고 로열티와 인건비 부담은 높아만 갔습니다. 결국 성수동의 고든 램지 피자 매장이 문을 닫으면서 모든 게 끝이 났더군요. 저희 경영진과의 회의에서 한국 진출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우리에게는 아직 이른 것 같았어요. 때로는 경쟁사의 실패에서 배우는 게 더 값진 법이니까요. 고든 램지 버거의 한국 진출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가 생각나네요. 2021년 가을, 우리 회사도 한국 진출을 검토하고 있던 시기라 경쟁사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기업인 튼튼한 파트너를 만난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첫 매장 오픈을 보러 롯데월드몰에 직접 가봤어요. 비즈니스 출장 일정에 맞춰 일부러 시간을 냈던 겁니다. 현장의 분위기는 뜨거웠죠. 100m가 넘는 대기줄이 이어졌고 사람들은 14만 원짜리 버거를 기다리며 들떠 있었습니다. 저도 이 시간을 기다린 끝에 시그니처 버거를 맛볼 수 있었어요. 솔직히 맛은 훌륭했습니다. 최고급 와규 패티에 육즙이 입안 가득 퍼졌고 브리오시 번의 식감도 완벽했죠. 하지만 마케터의 눈으로 봤을 때 더 흥미로웠던 건 다른 거였어요. 사람들이 단순히 버거를 사러 온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시장조사팀은 이 현상을 명품 버거 신드롬이라고 불렀어요. 소비자들은 미슐랭 스타 셰프의 음식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 열광했거든요. SNS에서는 연일 후기가 쏟아졌고 고든 램지 버거 해시태그는 트렌드 1위까지 올랐습니다. 제니퍼가 정리한 첫 3개월간의 성과는 놀라웠어요. 일 평균 매출 1,000만 원을 훌쩍 넘겼고 예약은 한 달 이상 꽉 차 있는 상태였죠. 주가도 급등했고 이 기세를 몰아 스트리트 버거와 피자 브랜드까지 런칭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현지화 전략이었어요. 영국 본점의 분위기는 그대로 가져오되 한국 고객들의 취향을 반영한 특별 메뉴도 준비했더군요. 직원들의 서비스 교육도 철저했고 매장 인테리어의 퀄리티도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작은 균열을 발견했어요. 이런 고가 전략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우리 회사의 경험상 한국 소비자들은 새로운 것에 열광하지만 그만큼 냉정하게 가치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고든 램지 버거의 성공에 고무된 한국의 기업은 빠르게 사업 확장에 나섰어요. 런칭 6개월 만의 일이었죠. 저는 당시 서울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참석했는데
고든 램지의 부스가 단연 화제였습니다. 고든 램지의 새로운 브랜드 2개를 추가로 도입한다고 발표했어요. 하나는 스트리트 버거였고 다른 하나는 무한리필 피자였죠. 특히 피자는 런던과 두바이에서 성공한 콘셉트라 기대가 컸습니다. 스트리트 버거는 기존 버거보다 가격대를 낮췄어요. 프리미엄 버거의 고급스러움은 유지하면서도 2만 원대 가격으로 책정했더군요. 타깃층을 MZ세대로 잡고 인스타그래머블한 매장 인테리어도 준비했습니다. 제니퍼가 스트리트 버거 매장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기존 고든 램지 버거와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다고 하더군요. 캐주얼한 느낌의 인테리어, 테이크아웃에 최적화된 포장, 새로 개발한 시그니처 소스까지. 현지화에 공을 많이 들인 게 보였다고 합니다. 피자 매장은 더 야심찬 도전이었어요. 성수동이라는 핫플레이스에 자리 잡았고 무한리필이라는 파격적인 전략을 들고 나왔죠. 한 조각씩 서빙되는 방식이 신선했고 고든 램지표 정통 이탈리안 피자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확장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첫 매장의 성공을 제대로 분석하기도 전에 새로운 브랜드를 도입한다는 건 위험한 전략이었죠. 특히 무한리필 피자는 한국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가성비 전략을 했다고 했지만 피클이 5,000원이라 아이러니했죠. 시장조사팀의 보고서를 보면 당시 투자 규모가 상당했어요. 매장당 초기 투자 비용이 평균 10억 원을 넘었고 인테리어와 주방 설비에만 수억 원을 쏟아부었다고 하더군요. 브랜드 로열티도 매출의 5%를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마케팅 비용이었어요. 유명 인플루언서 섭외, TV 광고, 5개 광고까지. 고든 램지 브랜드를 한국 시장에 확실히 각인시키겠다는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당시 본사에 이런 내용의 리포트를 보냈어요. 공격적인 확장이 단기적으로는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한국의 임대료와 인건비를 고려할 때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을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시기의 공격적인 확장은 양날의 검이 되었어요. 브랜드 인지도는 높아졌지만 운영 비용도 급격히 증가했거든요. 고든 램지의 이름값에 걸맞은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수익을 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한 셈이었죠. 이제 와서 돌아보면 이때부터 이미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확장 이후 약 3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제니퍼가 들고 온 소비자 반응 분석 보고서를 보며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만들이었죠. 가격이 비싸다, 대기 시간이 길다 정도였는데 점차 본질적인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고든 램지 피자의 무한리필 정책에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피자를 한 조각씩 제공하는 시간 간격이 너무 길다는 불만이 쏟아졌어요. 런던이나 두바이에서는 통했던 방식이 한국에서는 전혀 먹히지 않았죠. 게다가 음료 5,000원, 피클 5,000원, 디핑 소스 3,500원이라는 가격 정책은 소비자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제가 직접 성수동 매장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 기억나네요. 테이블에 앉아있는 고객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통역관은 저에게 얘기해줬죠. 토핑이 너무 적다, 기본 제공되어야 할 것들을 추가 요금을 받는다, 이런 불만이었죠. 특히 피클과 디핑 소스는 리필도 안 된다는 점이 큰 문제였습니다. 스트리트 버거도 상황은 비슷했어요. 가격을 낮췄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경쟁 브랜드들에 비해 1.5배 정도 비쌌거든요. 초기에는 고든 램지라는 이름값으로 버텼지만 점차 소비자들이 가성비를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장조사팀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재방문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첫 방문 후 다시 찾는 고객이 20% 미만이었죠. SNS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맛있다, 분위기가 좋다는 긍정적인 후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가격 대비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줄을 이뤘어요. 직원들의 이직률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고든 램지의 기준에 맞추기 위한 교육이 강도 높게 진행되었지만 이직률이 40%를 넘어섰어요. 신규 직원 교육 비용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은 더욱 악화되었죠. 제니퍼가 SNS 트렌드 분석을 보여줬는데 특히 충격적인 댓글이 있었어요.
같은 가격이면 차라리 오마카세를 먹겠다는 거였죠. 실제로 14만 원이면 런치 오마카세를 즐길 수 있는 가격이었거든요.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다양해지면서 고든 램지 버거의 가치 제한이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했어요. 피자 매장의 서빙 간격을 줄이고 음료 리필을 무제한으로 바꾸고 새로운 메뉴도 도입했죠. 하지만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은 뒤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변화된 소비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어요. 배달 시장이 급성장했는데 고든 램지 버거는 매장 경험을 고집했죠. 결국 시장의 변화를 읽지 못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겁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의 외식 시장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이 변화를 지켜보며 시장 분석 보고서를 매주 작성했는데 그때마다 놀라운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특히 고든 램지 버거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겪는 어려움이 두드러졌죠. 우선 배달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우리 조사에 따르면 프리미엄 버거 시장에서 배달 주문 비중이 60%를 넘어섰더군요. 하지만 고든 램지 버거는 여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배달 시스템을 구축하긴 했지만 버거가 배달 과정에서 품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소극적이었죠. 소비 심리도 크게 위축됐어요. 제니퍼의 소비자 분석 보고서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비싼 버거에 큰 돈을 쓰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대신 가성비 좋은 메뉴를 찾았고 정말 쓸 때는 제대로 된 파인다이닝을 선호하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졌죠. 물가 상승도 결정적인 타격이었습니다. 고든 램지 버거의 주요 식자재 대부분이 수입품이었거든요. 환율이 오르면서 원가가 크게 상승했고 이를 가격에 반영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어요. 특히 최고급 와규 패티의 가격이 45% 이상 올랐다고 하더군요. 우리 회사 경영진과의 화상회의에서 한국 시장의 변화를 설명할 때였어요. 성수동 고든 램지 피자 매장 근처에 새로 생긴 가게들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2만 원대 수제버거, 3만 원대 파스타, 그리고 가성비 좋은 브런치 카페들. 이런 매장들이 MZ세대의 새로운 핫플레이스가 되어 있었어요.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변화는 소비자들의 선호도였습니다. 제니퍼가 수집한 데이터를 보면 사람들은 더 이상 외국 유명 셰프의 이름에 크게 현혹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국내 셰프들의 레스토랑이나 로컬 브랜드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강해졌죠. 매출 데이터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고든 램지 버거의 객단가는 여전히 높았지만 방문 고객 수가 급감했어요. 런치타임 매출이 특히 줄었는데 회사원들이 배달 앱을 통해 더 저렴한 대안을 찾아갔기 때문이었죠. 고든 램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트 메뉴를 출시하고 가격을 일부 조정했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던 것 같아요. 이미 시장에서는 고든 램지 버거를 가격이 너무 비싼 브랜드로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한번 굳어진 이미지를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죠. 결정적으로 코로나 이후 소비자들은 더 현명해졌어요. 단순히 유명 브랜드라고 해서 지갑을 열지 않았고 가격 대비 가치를 꼼꼼히 따졌죠. 고든 램지 버거의 프리미엄 전략은 이런 똑똑해진 소비자들 앞에서 힘을 잃어갔습니다. 2023년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든 램지의 재무제표가 공개됐어요. 저는 그날 아침 일찍부터 회사에 나와 숫자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249억 원의 매출에 19억 원의 영업 손실. 전년 대비 매출은 15.8% 증가했지만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된 상황이었죠. 제니퍼가 가져온 세부 분석 자료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음식 매출이 전체 매출의 52%인 130억 원을 차지했는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됐더군요. 매출은 늘었지만 식자재 원가와 물류 비용이 급상승하면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겁니다. 특히 고든 램지 측에 지불하는 로열티가 발목을 잡았어요. 매출의 5%를 브랜드 사용료로 지불해야 했는데 여기에 레시피 사용료까지 추가되면서 수익성 개선이 힘들었죠. 환율 상승으로 이 비용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직원 급여도 큰 문제였어요. 고든 램지라는 프리미엄 브랜드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숙련된 직원들이 필요했고 이는 높은 인건비로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야간 영업과 주말 운영으로 인한 추가 수당도 만만치 않았죠.
우리 회사의 재무분석팀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고들램지의 고정비 부담이 특히 심각했어요. 주요 상권의 높은 임대료, 고급 인테리어 감가상각비, 주방 설비 유지비 등이 매출 감소 상황에서도 꾸준히 발생했거든요. 마케팅 비용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프리미엄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광고비를 줄일 수 없었고, 신메뉴 출시할 때마다 대대적인 프로모션이 필요했죠. 하지만 이런 마케팅 활동의 효과는 점점 떨어지고 있었어요. 제니퍼가 정리한 손익분기점 분석도 흥미로웠습니다. 매장당 월 매출이 최소 8천만 원은 되어야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였는데, 이런 매출을 올리는 매장이 점점 줄어들었다고 해요. 특히 2호점, 3호점으로 갈수록 상황이 더 안 좋았죠. 재고 관리도 큰 골칫거리였어요. 최고급 식자재를 사용하다 보니 유통기한 관리가 까다로웠고 재고 로스도 컸습니다. 버리는 식재료가 많아질수록 원가율은 더 상승했죠. 본사 경영진과의 회의에서 한 임원이 재미있는 질문을 했어요. 왜 매출이 늘었는데 적자가 늘어나냐는 거였죠. 답은 간단했습니다. 고든 램지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너무 컸던 거예요. 프리미엄 버거가 더 이상 프리미엄 가격을 받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고급 식자재와 서비스는 계속 유지해야 했으니까요. 2024년 초 시장에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반도체 전문 기업이 고든 램지 버거의 새로운 운영사가 된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처음 이 뉴스를 접했을 때 꽤나 의아했습니다. 반도체 회사가 왜 갑자기 외식업에 뛰어드는 걸까요? 이 회사는 법인을 새로 만들고 75억 원을 투자해 지분 80%를 확보했어요. 이들의 계획은 야심찼습니다. 고든 램지 버거와 스트리트 버거는 물론이고 스테이크하우스, 피쉬앤칩스, 심지어 카페까지 300억 원 이상의 유동성 자산을 활용해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발표했죠. 제니퍼가 전략을 분석한 보고서를 가져왔는데 꽤 흥미로웠어요. 이들은 기존 한국의 기업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택했더군요. 우선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객 데이터 분석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주문 패턴, 선호 메뉴, 방문 시간대 등을 분석해 맞춤형 마케팅을 하겠다는 거였죠. 특히 눈에 띄는 건 세분화 전략이었어요. 연령대와 지역별로 브랜드를 다르게 포지셔닝하겠다고 했습니다. 프리미엄 버거는 강남과 목동 등 고소득 지역에, 스트리트 버거는 홍대, 강북 등 젊은 층이 많은 지역에 배치하는 시기였죠. 그들은 외식업도 결국 데이터 비즈니스라는 거였습니다. 어떤 시간대에 어떤 고객이 어떤 메뉴를 선호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할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했죠. 2024년 8월 첫 번째 새로운 스트리트 버거 매장을 오픈했어요. 이전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키오스크 주문 시스템에 AI 추천 메뉴가 탑재됐고 모바일 앱을 통한 예약과 결제가 가능해졌죠. 심지어 고객의 취향을 학습해 맞춤형 메뉴를 추천하는 시스템까지 도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시선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우리 시장조사팀의 분석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이미 고든 램지 버거에 대한 실망감이 커진 상태였거든요. 제니퍼는 재미있는 비유를 했어요. 반도체 제조는 정밀한 공정 관리가 핵심인데 과연 그런 접근법이 감성적인 요소가 중요한 외식업에서도 통할까 하는 거였죠. 버거 맛은 결국 데이터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특히 우리 시장조사팀이 강조한 건 한국 소비자들의 까다로운 입맛이었어요.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미식의 나라로 자리 잡았거든요. 길거리 음식부터 미슐랭 레스토랑까지 음식의 스펙트럼이 정말 넓고 수준도 높았죠. 한 끼에 5,000원짜리 분식도 먹지만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50만 원짜리 오마카세에도 기꺼이 지갑을 여는 소비자들이니까요. 사실 한국 시장에서 실패한 해외 브랜드들의 선례가 너무 많았거든요. 웬디스도 철수했다가 재진입했고 버거킹도 한때 고전했었죠. 특히 프리미엄을 내세웠던 쉐이크쉑도 초기의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었어요. 더 넓게 보면 유통 대기업 까르푸도 한국 시장을 떠났고 월마트도 실패했죠. 이마트와 롯데마트라는 강력한 현지 업체들 사이에서 경쟁력을 잃은 거예요. 소비자들의 까다로운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거죠. 심지어 스타벅스의 라이벌이었던 커피빈도 한국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제니퍼는 한국을 아시아의 미식 허브라고 표현했어요. 실제로 한국 소비자들은 전 세계의 음식을 잘 알고 있었고 맛에 대한 안목도 상당히 높았죠. 이런 시장에서 단순히 데이터 분석과 기술력만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전략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주 고든 램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어요. 이들이 성공한다면 외식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한국처럼 음식에 대한 눈높이가 높은 시장에서 기술만으로는 부족할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결국 맛있는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것, 그게 핵심일 테니까요. 지금 제 책상 위에는 고든 램지 버거의 실패를 분석한 최종 보고서가 놓여 있어요. 300페이지가 넘는 이 보고서는 우리가 한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면서 반드시 읽어야 할 교과서 같은 것이 되었죠. 가장 큰 교훈은 브랜드 파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였습니다. 고든 램지는 세계적인 셰프고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을 보유한 대단한 브랜드예요. 하지만 한국 시장은 달랐죠. 여기서는 그런 권위보다 실제 가치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단순히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프리미엄을 인정받을 순 없었던 겁니다. 영국에서 성공한 방식을 그대로 가져오려 했죠. 하지만 한국의 식문화는 독특했어요. 반찬이 없는 게 불편하다거나 음료 리필이 안 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거나 하는 불만들은 이런 문화적 차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죠. 가격 전략의 실패도 컸습니다. 14만 원짜리 버거는 처음엔 화제가 됐지만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되지 못했어요. 한국 시장에서 가격과 가치의 기준이 얼마나 명확한지를 보여줬죠.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음식의 본질인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베트남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에서의 포기가 아쉽지만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제니퍼가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마치 작은 세계 시장 같다고요. 이곳에서 성공하면 어디서든 성공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곳에서 실패하면 전략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한다고 했죠. 고든 램지 버거의 이야기는 앞으로 한국에 진출하려는 모든 외식 브랜드들에게 중요한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창밖으로 맨해튼의 밤거리가 빛나고 있네요. 오늘도 어딘가에서 새로운 레스토랑이 문을 열고 또 어딘가에서는 문을 닫겠죠. 하지만 이런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들이 모여 외식 산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해외에서 아무리 명성이 높다고 해도 한국에서는 맥을 못 추리는 기업이 꽤 많죠. 미식의 나라 한국의 시장은 굉장히 까다롭다는 걸 알아야겠네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